이제부터는 이 경제라는 국가의 수레를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정부가 한다. 그렇게 완전한 발상의 전환만이 우리를 이 위기에서 탈출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많은 분들이 기다려오신 이제 대선 특집,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님과 함께한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자들 TV 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 아카데미의 이호석입니다. 네,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님 나와주셨는데요. 후보님, 저희 이제 김 작가 TV 채널의 시청자분들의 소개랑 또 후보님께서 하시고 싶은 먼저 말씀을 한 1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 이렇게 주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서 그동안 못 뵀던 분들 이렇게 뵐 수 있겠다는 정말 가슴 두근두근거리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표정은 좋지만 마음속은 굉장히 절박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중요한 시기인데 이 앞으로 5년을 잘못 보내면 대한민국은 그냥 추락합니다. 그런데 뭐 한 분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초보자인데 저는 정말로 두 분에게 맡기면 5년 후 우리나라는 추락할 거라 생각하는 그 절박감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리겠지만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과연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자격과 자질과 경험과 지식이 있는지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님이 그 절박함이 과연 얼만큼 이제 준비되어 있는지를 오늘 이제 시간에서 알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첫 번째 이제 코너는 부동산을 준비했습니다. 너나이님 어떤 거 좀 준비하셨나요? 네. 일단 그 서울 부동산 예를 들면은 7년을 올랐어요. 7년을 올랐고 제가 평상시에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뭐 이제 맞벌이 하면 사회초년생 때 월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이 감당하기에는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12억이거든요. 좀 답답하고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젊은 분들이 절망 상태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이제는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사실 저는 집이라는 게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쉬러 집에 가서 가족들과 만나고 좀 보호된 이런 느낌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질 권리를 아예 박탈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 분들이 이번 생에서 정말 집 사는 건 망했다. 그런 말이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든 이걸 바로잡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상황이 이렇다는 걸 인식을 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그에 맞는 솔루션이 나올 텐데 도대체 왜 이렇게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 정도만 좀 크게 생각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부가 시장을 모르고 시장과 싸우고 그리고 또 시장의 규칙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미친 집값, 미친 전세값, 또 미친 세금 이런 결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씩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 정부가 사실 숫자만 놓고 본 거예요. 전체적인 가구 숫자하고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그 주택 숫자하고 같으니까 더 이상 공급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수요라는 게 똑같은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을 선호하느냐 그 지역에 따른 수요들이 있는 거고요. 뭐 직장 가까운데 가질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그쪽 지역에 대한 수요가 따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신규 아파트를 정말로 원하는 수요는 따로 있는 것이고 아파트 평형에 대한 수요는 또 따로 있는 것이죠. 굉장히 다양한 수요들이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 그 각각에 대해서 공급을 제대로 맞춰 주어야지 전체적으로 이 평형이 맞지 않습니까? 수요 공급이. 근데 이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 법칙이 깨져가지고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아예 공급을 차단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다주택자 때문이다. 다주택자 때문에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른다. 이런 진단 하에서 했던 것이 세금 폭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도 올리고 거래세도 올리고 다 그러면서 오히려 집이 시장에 나오는 거를 묶어놨어요. 잠기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는 한번 만드는데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 있는 다주택자의 그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면 바로 거기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을 아예 시장에 못 나오게 그렇게 만든 것들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시장을 잘 몰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임대차 3법이라는 것도 시장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시행이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거기에 대한 그 방어하는 장치라든지 어떠한 뭐 야당과의 토론도 없이 그냥 원한대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결국은 미친 전셋값이 돼버린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수요 공급이랑 그 다음에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3법 등이 있는데 후보님께서 당선되시면 그걸 어떻게 접근하고 좀 문제 해결하실 생각이실까요? 우선은 수요 공급을 맞춰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5년 동안 전국적으로 25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수도권이 150만, 다른 지역이 100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은 주택이라는 것이 직접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회적인 약자분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주거 복지를 해결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체 250만 호 중에 100만 호 정도는 토지 임대부 반값 안심 주택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 5년간 250만 원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노나이님? 뭐 제가 정책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사실 그런 느낌은 있어요. 저도 그냥 일반 유권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다른 후보자분들께서 내시는 그 주택수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 눈높이는 어떠냐면은 지난 5년 동안 주택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물론 처음 3년은 아니었지만 최근 한 2년 동안은 뭐 3080이나 이런 정책들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1년, 2년 지나서 지금 시점에 보면은 이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250만 개를 짓는다고라고 했을 때 저게 될 수 있겠다. 저게 되면 안정이 되고 나도 집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저거 안 되는데 그냥 숫자만 막 던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지를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집값이 폭등한 원인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부에 대한 불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뭐 주택 공급을 한다고 해도 저거 제대로 안 될 테니까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그래서 가수요가 폭발한 거죠. 사실 옛날 우리 보면은 언제입니까?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호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명박 대통령 때 이럴 때 보면 오히려 집값이 조금씩 내려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다. 집값도 안정돼 있다. 이런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집을 사야 된다고 수요가 확 몰리지를 않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 정책적인 신뢰를 받는 게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정말 약속한 대로 250만 호가 지어지겠구나. 이런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방법이 일단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우리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현재 공공이 가지고 있는 부지도 있고 그 다음에 노후된 이전 예정된 청사 부지도 있는 데다가 지금 저 공덕역 같은 데를 보시면 거기는 지하철역 위에다가 큰 빌딩을 지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역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또 그 구신촌역을 가보시면 거기는 이제 지상에 역이 있는데 또 그 위에다가 집을 올립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 들어가 보면 소음도 별로 없고 진동도 느낄 수가 없어요. 요즘 워낙 공법이 발달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그 최대한 가용한 방법들을 현대 기술을 총동원하면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 국공유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아마도 대부분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그렇게 반값 아파트용으로 쓰일 테고요. 나머지 그 민간이 있는 부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순차적으로 허용을 하면서 그것들을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재건축 재개발을 민간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가장 큰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공공이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이 재개발도 다 하고 이익의 90%를 환수하겠다니까 사람들이 할 생각이 없죠.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부터는 민간과 공공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건축은 민간이 하고 재개발은 인프라까지 하는 거니까 건물은 민간이, 인프라는 공공이, 그 다음에 그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주거 복지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민간이 아니라 공공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 혹시 토지 임대부 주택에 대해서 잘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지금 현재 그 주택 거래를 보면은 거기에는 그 토지 가격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택 가격이 합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토지 자체를 특히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토지 자체를 그대로 그냥 소유하는 거죠. 국공유지로. 대신에 거기에 있는 건물, 건설된 건물 가격만 받으면 그러면 지금의 거의 뭐 반값 수준으로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방법들이 주택 가격을 그나마 굉장히 어려운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분양을 청년들한테는 건물을 분양하시는 걸로. 크게 40% 정도는 임대, 60% 정도는 분양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수요가 또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매매랑 임대 수요가 따로 있어서. 네, 그래서 전체를 분양한다, 전체를 임대한다, 이건 아니죠.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 느끼는 어떤 그런 박탈감이나 허무함 같은 게 어디서 오냐면 내가 내 집을 가질 수 없다는 데서 오는 게 크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건물만 이제 분양을 한다. 그럼 약간 제가 느끼기에 사람들이 이거를 자동차 같이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감가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나도 내 친구처럼 내 집 마련했는데 집값도 좀 올라가고 여기서 내가 거주하는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걸 원하는데 내가 이거를 토지 빼고 건물만 분양받았을 때 그게 가능할까? 내가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것도 충분히 타당한 그런 생각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택에 대해서 정말 다음 정부부터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5년 동안 250만 호를 충분히 공급을 하게 되면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뭐 토지값 상승에 대한 시세 차익 이런 거는 뭐 있더라도 거의 미미하거나 없을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당장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생각한 것이 두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쓰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우선 첫 번째는 토지 임대부 주택 하면 일단은
그 아파트 가격은 반값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을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겁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일단은 집값의 80%를 대출을 하는 거죠. LTV 80, 뭐 그런 표현이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를 적용합니다. 가상금리 없이. 네, 일반적으로 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위에 은행이 좀 더 추가 마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빌려주는데 그것 없이 이 경우는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청년들이 뭐 무슨 목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15년 거치 기간, 그러니까 15년 동안은 이자만 내면 되고 어느 정도 돈이 모아졌을 때 나머지 30년간은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낸다. 그 제도를 생각을 해냈죠. 그러면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소유로. 그러면서 계속 돈을 갚아 나가는 거죠. 저는 그런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후보님께서 지금 어쨌든 공공과 민간에서 이제 분야하는 거는 새롭게 이제 지어지고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전에 이제 집값을 못 잡은 것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 이제 규제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되신다면 다주택자 규제는 좀 어떻게 하실 건지를 궁금하고 그에 대해서 여기 또 계시거든요, 한 분이. 다주택자 계셔서 저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임대사업자예요. 저. 답변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근데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해서 먼저 원칙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 설명드리는 게 순서에 맞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거래세가 높은 나라에서는 보유세가 낮고 거래세가 낮은 곳은 보유세가 높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번 문재인 정부 와서 문제는 둘 다 높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집 한 채를 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금만 많이 내고 결국은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기 마련이죠. 그 다음에 또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집을 팔 수도 없습니다. 워낙 거래세가 높아서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한시적으로 거래세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 당장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다주택 투기한 사람들 이득을 잔뜩 보게 하는 방법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부가 정책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고 그 상태에서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그 거래세 인하로 인해서 시장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게 띄엄띄엄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한꺼번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집값이 폭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히 합리적인 선에서 저는 안정된 그런 주택 거래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죠. 사실 이 부분이 우스갯소리로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가 모두 힘들다. 야, 맞아요. 지금 그렇게 네. 됐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저도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집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무주택자분들은 주택 공급과 부동산 매매가 안정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 1주택자분들은 1주택자분들의 세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임대사업자를 했는데 갑자기 임대사업자 관련된 정책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약속이 안 지켜지는 부분. 그런 게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각자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좀 수립하고 실행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세제를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그 세제 부분이 거래세는 이제 줄이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는 좀 급한 게 뭐냐면 공급을 할 때 새로 짓는 데는 어쨌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취지로 거래세를 낮춰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매물이 시장에 우선 나와야지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니까요. 지금은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뜻이었고요. 사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뭐 집이 없는 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집값이 어느 정도 이하의 그런 집을 한 채만 소유한 분에 대해서는 아예 뭐 보유세를 받지 않는 것도 저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계속 보유세를 낸다는 것 자체가 내 집인데 국가에다가 계속 월세 내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그 얘기 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국민 상식에 맞게 세제도 돼야지 국민들이 납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사실 공공에서의 임대 공급만으로는 이 수요를 채울 수가 없어서 사실 우리 민간 임대가 정말로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여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 올리는 원칙은 맞지만 만약에 이것을 공공임대 수준 정도로 임대료를 받는 그런 민간 임대 사업자들이 있다면 그러면 저는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모두 힘들다. 후보님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집이 없습니다. 정말요? 예. 그러면 내 집 마련을 안 하신 건가요, 그러면은? 제가 정치하기 훨씬 전부터 집이 없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긴 했는데요. 그때 생각했죠. 저만이라도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하는 일은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대학 교수 시절에도 제가 집이 없었어요. 다 전세 살았고 지금 상계동에 살고 있는데 지금도 전세 살고 있습니다. 상계동이면 출퇴근하시기에 굉장히 좀 먼 거리 아닌가요? 거의 1시간 반 걸리죠, 여의도까지. 아, 정말요? 예. 아침에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여기 오시는데? 그러니까는 주말에는 그래도 1시간이면 되는데요. 월요일 같으면 2시간씩 걸립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은 뭐 하세요? 근데 다행히 너무 오래 제가 걸려서. 마라톤 하다 보니까 체력이 좋아져서 차 안에서 졸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작업 시간, 업무 시간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허투루 쓰지는 않습니다. 사실 후보님께서 그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이제 그쪽은 좀 아니시긴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상계동에 제가 제일 처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했을 때 그 지역 주민분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동네는 국회의원 그만두면 바로 그 다음 날로 짐 싸가지고 강남 자기 집으로 다 떠나버린대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 하셔서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 되지 않겠다고, 제가는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이 동네 계속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그만둔 지가 5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바로 2017년 대선 때 제 결기를 보여드리느라고 이제 재선 의원이었는데 스스로 사퇴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국회의원 아닌데도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이제 상계동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럼 몇 년 거주하신 거예요, 상계동에? 지금 8년 정도 됩니다. 그럼 전세 거주하신 겁니까? 네, 8년 동안 전세를 거주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좋은 집주인분을 만나서 네. 계속 계약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연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집주인이 지금 빼고 싶은데 전세 올려주세요라고 말을 못 하시는 거 아닌가요?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아니, 나가라고 하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전세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다 많이 올랐죠, 진짜. 그게 정말로 큰 문제인데, 임대차 3법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크게 의견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없애자.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시장이 적응을 해버렸는데 이걸 없애면은 오히려 다시 또 부작용이 심해진다.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당장 없애면은 시장에 충격이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작용들을 계속 줄여나가는 그쪽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임대를 할 때 범위 내에서 5% 내에서 계속 계약을 갱신해 준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드리는 거죠. 그런 식의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그 민간 임대주택이랑 비슷한 형식으로 그렇죠. 운영하려고 하시는군요. 내 집 마련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내 집 마련 못 하더라도 전월세를 일단은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그럼요. 예. 그 분들께 이제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그 다음에 약속 같은 게 있으신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계를 보니까 이 전월세 사시는 분들 중에서 30% 정도는 그 다음은 자가주택을 살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사는 게 처음에는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전세로 가고 그 다음에 자가주택을 마련하고 그 다음 좀 더 넓은 평수로 가고 그게 서민들이 꿈꾸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정부가 정책 잘못으로 이 길들을 완전히 다 막아놓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정상화하는 게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그런 임무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직장과 주거 문제 해결. 그건 뭐 20, 30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만든 여러 가지 정책들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부동산 주제에서 넘어가서 이제 좀 주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네. 이사님 어떤 질문 좀 준비하셨나요?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집으로는 돈을 벌고 싶지 않다. 저라도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도 주식으로는 돈을 좀 버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투자는, 그러니까 재테크라는 관점에서. 표정이 바뀌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재테크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과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 어떤 것이 가치가 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게 가치가 없다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거죠.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은 세상과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은 세상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다르고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건지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는 게 나라 전체로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거기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기면 다시 또 재투자가 일어나면서 기업들이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벤처 펀드가 생겨서 벤처 기업이 생길 수 있고 점점 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각 위치에 따라서 그 가치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데 저는 우리나라 중산층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잠겨 있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경제활동,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 그런 잠겨있는 자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려면 미국처럼 미국은 중산층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거의 70% 정도가 주식 자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뭐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부동산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금의 성격, 어디에 자금이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이 저평가가 안 되고, 그러니까 저평가가 아니고 그냥 적당한 평가라도 받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요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2022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올해 있었던 일들을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제는 상폐가 됐고요. 그리고 카카오에서 대주주가 매각 논란이 있었고 LG에너지솔루션이 물적 분할하는 과정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며칠 전에는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에서 내부자 거래 이슈가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부동산에 묶여있던 이 자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까 미국 시장도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 시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어제 실적이 잘 나와서 애플이 7% 올랐어요. 3조 달러짜리가 되는 그런 큰 회사도 실적이 잘 나오면 7%가 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요.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빠져요. 선반영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선반영됐겠어요? 그러니까 선반영된 이유가 있겠죠. 실적이 안 나오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요.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문제가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게 어디서 풀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되고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이상한 반대 현상, 회사 실적이 오르는데 주가가 빠지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지배구조 때문이죠, 사실. 대주주가 자기가 가진 주식의 권한만큼만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그 전체를, 그 회사 전체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런 구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투명성 내지는 정보의 비대칭성, 그 다음에 또 세 번째가 산업 구조를 들고 싶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저평가 받는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지정학적인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뭐 제일 좋은 예가 대주주가 자기가 가진 주식만큼의 권리를 발휘하지 않고 그 회사 전체를 자기 것처럼 하는 대표적인 게 물적 분할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물적 분할이라는 게 이 회사에서 가장 좋은 사업부를 이렇게 일단 단독 회사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회사를 상장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회사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소액주주들은 손해를 보고 대주주들은 오히려 뭐 그 과정을 통해서 이익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도 물적인 분할이 생기죠. 근데 그때는 이 자회사가 상장하지는 않습니다. 자회사가 상장하지 않으면 사실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기존 주주가 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니까. 근데 이 물적인 분할을 하고 동시에 상장을 해버리니까 이건 대주주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게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만약에 어떤 주식회사가 물적 분할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에 반대하는 주주들한테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는 게 저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은 합병할 때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정당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물적 분할에도 저는 그것을 적용을 하는 것이 제일 또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기업들이 그 제도가 나오기 전에 앞다퉈서 지금 물적 분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투자자들이 너무 지금 아니 이거 뭐 지금 안 나왔다고 곧 있으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다퉈서 지금 물적 분할하고 상장하려고 막 이러고 있어서 어떻게든 좀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불투명성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정보의 비대칭성도 얘기해 주셨지만 정보와 관련돼서 이게 미공개 정보에 대해서 이거는 절대 공개되면 안 된다. 이런 정도의 그 윤리의식도 사실 우리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내부자 거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게 정말로 질이 나쁜 현대사회에서 최악의 범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몇 개가 이렇게 겹치면 뭐 300년 뭐 이런 식으로 형량을 이제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보면 화이트 칼러 범죄나 이런 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이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죠. 내가 이 범죄를 저지를 때 얼마나 잡힐 확률이 높은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만약에 잡히더라도 얼마를 벌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고 잡힐 확률이 적고 그리고 잡히더라도 몇 년 살고 나오면 수십억 챙길 수 있으면 감행하는 거죠. 그걸 또 불을 붙인 게 남부지검의 그 증권 합수부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거의
이런 증권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의 거의 무법천지가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에서 꼭 해야 될 것이 남부지검의 합수부를 원래 형태대로 제대로 복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저는 더 좋은 방법은 아예 따로 특수 부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12대국이잖아요. 근데 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이 필요하거든요. 마치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마약 문제가 심해서 DEA라고 해서 따로 그것을 수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금융범죄 수사만 전담하는 그런 독립된 부서, 그거를 대검찰청 산하에다가 두는 것이 옳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게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게 더 이상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게 대검찰청 밑에보다도. 근데 우리 헌법상으로 검찰만 그 기소를 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산하가 되면 기소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헌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렇게 법무부 산하에 최소한 증권, 마약 이런 중요한 사회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팀을 독립기관으로 만들자.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 공약을 보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차세대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그건, 인공지능으로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가 그건 조금... 전 충분히 가능한 것이요. 보통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그냥 지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개 사진 10만 장, 고양이 사진 10만 장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이게 개냐 고양이냐 이렇게 제대로 판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권 거래 데이터들을 보면 주가 조작으로 인한 작전 세력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들에 있고 거기에 대한 무수한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걸 그 인공지능에다가 학습을 시키면 그러면 초기에 사람보다도 먼저 그 징후를 포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빨리 그걸 막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말을 저는 아무도 안 했다는 게 좀 이해는 안 되고요. 저는 반드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 기술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그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추진하셔야지 또 이게 가능하기도 한 거라서 가능하다는 걸 모르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좀 인공지능이 뭔지 딥러닝이 뭔지 이런 걸 모르면은 저 같은 말씀을 못 드리죠. 이제 뭐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지배구조 얘기해 주셨고 불투명성 얘기해 주셨는데 산업구조와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결국에는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경험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융합의 시대다 이런 얘기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유형의 경제 그러니까 이제 뭐 철강이나 뭐 화학 뭐 이런 그 산업, 중후장대 산업에서 무형의 경제로 옮겨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금융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해가지고 스타트업에도 관심이 많은데 예. 이 스타트업이랑 연결되는 질문이에요. 이 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후보님은 분명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나라 경제 산업 구조의 주체가 세 개거든요. 정부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관계를 놓고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은 이게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 진영의 학자는 관치 경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같이 실제로 기업을 경영해 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완전히 탁상공론이에요. 진단 자체가 틀린 거예요. 보시면은 우선 정부와 대기업 간의 관계는 관치 경제 관계죠. 사실
말 안 들으면 거기 총수가 감옥 가니까 그런 시스템들인데다가 규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는 또 신자유주의식으로 아무리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도 제대로 그걸 감시하고 없애고 벌을 주고 그런 게 아직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을 한마디로 관치 경제와 신자유주의 최악의 조합이다. 저는 지금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인데요. 우선 이런 시스템이 가지는 효과를 보면 공통적인 것이 기업의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대기업의 자유를 빼앗고 대기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근데 뭐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지만 자유를 빼앗기고 규제가 심하면 그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창의력을 발휘하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고 그러면 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 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첫 번째가 자유입니다. 키워드가. 기업이 정말 마음껏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키워드는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실력만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도 대기업을 무찌르고 더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유시장 경쟁 시스템, 그걸 만들고 관리하는 게 정부의 일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는 사회적인 안전망입니다. 사회적인 안전망이 있어서 한 번 실패한 사람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도전하죠. 보통 사람이 실패 확률이 정말로 높은 벤처기업 또는 창업에 뛰어들기 힘들거든요. 저같이 좀 약간 겁이 없는 사람이나 뛰어들지. 그래서 일반인도 뛰어들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인 안전망이 있으면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게 국가 전체로 경제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한국 경제를 바꾸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세 가지가 자유, 공정,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보수정부, 진보정부 차이가 없이 똑같이 한 짓이 있어요. 사실 자유라는 거는 정부가 손을 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공정과 사회적 안전망은 정부가 개입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한 짓을 보면 이건 보수정부, 진보정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했던 일이 기업의 자유는 빼앗아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라든지 사회적 안전망을 투자하는 일이라든지는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일을 한 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정부가 딴지를 거는데도 여기까지 발전한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 정부부터 꼭 해야 될 것이 제가 말씀드린 자유, 공정,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 경제라는 이런 수레가 있다면 지금까지는 정부가 앞에서 끌었지만 이제부터는 이 경제라는 국가의 수레를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정부가 한다. 그렇게 완전한 발상의 전환만이 우리를 이 위기에서 탈출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이게 자유가 주어지고 공정하게만 되고 안전망까지 갖춰진다면 사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잘할 사람들이거든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냥 방해만 안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 자유를 뺏고 공정하지 못한 그런 것만 잡아주고 이런 식만 하고 니네들이 알아서 하면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아닌가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경제 대통령이에요. 그 말은 정부가 또는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그러면 세상에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일본이 그 수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왜 20년간 잃어버린 20년이 됐겠어요. 경제는 정부가 살리는 게 아니고 민간이 살리고 발전시키는 거고
정부는 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뭐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든지 내가 일자리를 얼마 만들겠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21세기인데 20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인 거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제가 또 드려야 될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들 입장에서 이제 금융시장, 주식시장과 관련돼서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연금을 내면 받을 수 있냐 이거거든요. 많은 제 주변에도 아니 국민연금 하면 뭐 고갈된다던데 이거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개혁이 필요한 것 같은데 후보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는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로 국민연금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른 거대 양당 후보들에게 입장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문제가 지금 연금이 이 상태 그대로 개혁 안 하고 그대로 가면 2055년이면 고갈이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990년생이 평생 국민연금을 납부를 하고 자기가 받을 65세가 됐을 때 정부 금고에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더 끔찍한 일은 세월이 더 지나서 2088년이 되면 누적 국민연금 그 결손이 부채가 1경 7천조 원이 됩니다. 예, 저는 경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고 초등학교 때. 경악했어요. 유머를.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개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은 기성세대는 충분히 연금을 받으면서 나머지 빚은 전부 다 아이 세대들에게 떠넘기는 건 그건 세대 간의 불공정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어떤 부모가 자기는 흥청망청 쓰고 빚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저는 그런 부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 전체를 설득을 시켜서 이제 지금 우리는 이런 상태이니까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연금 100년 추계를 합니다. 100년 뒤에 우리 자손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를 매년 검사를 해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 이 얘기가 논의가 많이 안 되는 게 저도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 연금 개혁 이야기를 꺼내면 지금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싫어하시고 그리고 청년들은 한 40년 후의 일이라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청년분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자기 일이다. 이건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있으면 급한 일만 하다가 중요한 일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인식을 다들 가지고 강하게 요구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이제 주식에서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좀 청년에 관련 좀 주제로 질문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청년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후보님이 굉장히 전문 분야이기도 한데 그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사실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 2차까지 맞으신 국민분들이 한 80%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확진자가 일일 확진자가 뭐 10,000명, 13,000명, 15,000명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아니 이게 우리는 백신을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확진자는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 하면서 이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또 부스터도 맞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만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것 같은데 후보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백신은 맞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게 이유는 백신을 맞으면 그 감염이 되더라도 위중증으로 넘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줄고 사망률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왜 백신을 맞았는데도 돌파 감염이 생기는가? 그건 호흡기 바이러스라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항체는 피 속에서 생기거든요. 근데 호흡기 바이러스는 일단 폐로 들어갑니다. 근데 폐에서 모세혈관까지 가기까지는 아무도 막는 기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돌파 감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상적으로는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런 스프레이식의 백신이 나오면 스프레이로 하면은 이 폐 점막의 표면에 항체들이 생겨가지고 거기서부터 또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로는 백신 맞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돌파 감염이 되면은 그 경구 투여 약으로 중증으로 나가는 것을 줄이고 지금은 그 방법이 최선인 거죠. 백신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저희 주변에 보면 이사님도 이제 스타트업이 다니시고 주변에 뭐 많은 분들이 뭐 대기업, 중견기업, 그다음 공무원도 계시고 저랑 이제 너나이님처럼 유튜버 같은 분들은 사실 생활에 불편함은 있지만 저희의 생존에서 저희가 뭐 돈을 버는데 그렇게 제약을 주거나 그런 게 있어서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은 영업시간 제한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당장 이게 생존의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WHO에서는 2023년까지 코로나가 계속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지금의 지원금과 그런 것들로 과연 진짜 이게 버틸 수 있는 건지 과연 이 방역 대책은 어떻게 좀 후보님이 되신다면 바꾸고 싶으실까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책은 한마디로 정치 방역이었어요. 여론을 통한 그런 방역, 그것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한 과학 방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우선 첫 번째로는 고위험군,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3차 접종률을 늘려야 돼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국민 참여형 방역을 도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방역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확진자 동선을 추적해서 거기에서 겹치는 사람들에게 3, 4일 후에 문자를 보내서 검사 받으라고 해요. 근데 그동안은 그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또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국민 참여형 방역이라는 거는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앱은 자신의 동선을 기록하는 앱이에요. 그리고 그건 정부로 가지 않고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되는 그런 앱입니다. 근데 그 앱을 가지고 정부에서 발견한 확진자 동선을 데이터를 받아서 자기가 겹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실시간으로 겹치면 바로 검사 받으러 가면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금 이런 오미크론 이런 상태에서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확진자 숫자를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벌써 뭐 반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정부가 이걸 안 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좀 홍보하고 각 개인이 마스크 쓰고 이렇게 손 씻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앱을 사용하는 것까지 그게 다 개인 방역의 하나의 세트로 그렇게 홍보를 해야죠, 사실은. 그 앱을 누가 만드는 건가요? 그 앱은 여러 군데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이미 만들어져 있는. 네, 이미 만들어져서 올라와 있고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면 된다는 거네요. 네, 활용하면 됩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확진자가 아무리 늘어나도 그리고 또 위중증자가 늘어나도 그 당시에 치료가 가능하게 이런 병실이라든지 또 그 의료진들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준비들을 미리미리 하고 진행을 해야지 이런 세 가지를 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다가는 계속 우리 국민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의료진과 연결해서 좀 교육적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리면 후보님 공약을 보면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로스쿨가 이제 사법시험 부활 정책을 발표하셨던데 의학전문대학은 왜 폐지를 하시려고 하는 거고 사법시험은 또 왜 부활시키고자 하는 건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경이 되면 뭐 반발이라든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모두 다 그 조국 사태를 통해서 나왔던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수시라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제도거든요. 그 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미국처럼 다른 외국에서는 통하는 이유가 입학사정관이 자기가 아는 아이가 오더라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워낙 이렇게 모여 살고 서로 한 다리 건너면 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스펙을 쌓는 것도 결국은
부모들의 재정적인 능력에 따라 스펙을 많이 쌓을 수 있는 이런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수시에 대해서는 저는 전면 폐지한다. 대학 입시의 경우에는 대신에 이제 전체 중에서 10% 정도는 농어촌 전형을 포함해서 사회적인 약자 전형, 그 다음에 10% 이내로는 특기자 전형을 하고 나머지는 절반은 수능으로 뽑고 절반은 수능과 내신으로 뽑는다. 그렇게 내신까지 포함이 되면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기회를 더 가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대학 입시를 바꾼다는 보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스쿨 같은 경우는 어떤가 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사시부화를 계속 원하고 있는 이유가 로스쿨 들어가서 이 학비를 대기도 굉장히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또 입학 과정에서 또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 아니겠어요.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생각한 방법이 이겁니다.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자격 시험을 통과를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로스쿨 졸업생과 함께 변호사 자격 시험을 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사시부활의 효과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법조인들의 그 충원의 그 구성의 다양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없어진 기회의 사다리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전원이 있는데요. 의전원은 원래 의과대학이었다가 의전원이 됐다가 다시 의대로 거의 다 돌아가고 남은 의전원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다 사실은 없애는 게 바람직한데 저는 이게 이과와 문과의 상식 차이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과적으로는 생각이 이렇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려고 방법을 시행을 해요. 근데 그게 효과가 없어. 그러면 그거 없애고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의과대학일 때 문제는 뭐였었냐면 의대를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이 임상의사가 되고 여러 가지 기초의학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회 분야로 진출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만약에 이걸 대학원으로 만들면 경제학 전공 그리고 전자공학 전공 물리학 전공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회 각 분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만든 거죠. 그런데 실제로 시행을 해보니까 예전에 의과대학 시절보다도 더 많이 임상의사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과적인 상식으로는 그럼 이건 잘못된 제도니까 없애. 그래서 다시 돌아갔죠. 그런 부분들이. 자, 그럼 교육에서 대학 관련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수십 년간 지금 저출산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학령 인구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지역을 떠나서 오히려 수도권으로 대학 쪽으로 더 몰리고 있던데 제가 지역에 있는 이제 교직원 몇 분한테 전화를 드려보니까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유인책을 줘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대학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수도권 중심의 교육이고 지방대학은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하던데 이 지방대 위기는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 모델을 차용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평생교육센터의 역할을 부여하는 게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미국에서 전문대학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게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근데 하는 기능이라는 것이 그 회사원들이 퇴근 후에 원하는 수업을 듣거나 또는 그 주말에 그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 전문성을 쌓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직업으로 옮길 때 굉장히 수월하게 옮길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평생교육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각 지역에서 대학들이 구조조정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의 대학의 그 대상, 학생 대상 범위는 20, 30대 아닙니까? 그걸 전 국민으로 넓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0, 30대들 학위 과정도 하면서 동시에 그 지역에서의 평생교육센터 역할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바꾸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군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께서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렇게 공약을 하셨거든요. 예. 올해 기준 병장 월급을 지금 67만 원 정도 되는데 3배를 인상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생각이 혹시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이게 문제가 있는 공약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우선은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 되면 부사관 월급보다 높아요. 그러면 그대로 둘 수는 없죠. 부사관 월급을 더 올려야 돼요. 그럼 장교 월급, 장성 월급을 더 올려야 됩니다. 대략 계산해 봤더니 10조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가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 10조라는 돈을 마련하는 거는 정말 국가 부채를 새로 하지 않는 한 굉장히 힘든 구조조정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다른 방법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저는 준모병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징집되는 병사의 숫자를 반으로 줄이는 거죠. 대신에 부족한 병력에 대해서는 그 부사관으로 채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전으로 갈수록 굉장히 첨단 무기화되고 해군력, 공군력이 강화돼요. 요즘 이렇게 영화 보시면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부사관들이거든요. 직업 군인들입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징집되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는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부대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부대냐면 거기는 들어가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자기 개발을 해서 졸업을 하고 나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창업을 하고 그리고 또 성공을 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부대가 국방 정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창업 국가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18개월을 국방의 의무도 다하면서도 청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보초를 서는데 병사들이 시간을 많이 써요. 근데 그건 사실 첨단 장비들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역이 있습니다. 풀 뽑기 사역, 눈 치우기 사역. 돌 치우기. 사실 일이 없어서 그걸 시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때만 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아웃소싱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각 병사마다 이제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그 시간을 자기 개발에다가 쓰면은 사실 우리가 그 TV 드라마 DP에서 보듯이 그렇게 가혹행위하고 그럴 여유 시간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겠습니다만 그런 일들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후보님 말씀해 주신 거는 어떻게 보면 50% 모병제, 50% 징병제를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장병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저도 군대를 제대했기 때문에 그 군에 있는 시절이 뭐 제 때는 2년 2개월이었고 지금 뭐 18개월이면 그 버려지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이 오히려 내가 성장하고 좀 자기 개발하는 시간으로 좀 만들어 주겠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 진출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에 복학하는 학생들은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학비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직업 훈련을 받는 사람은 직업 훈련비로 쓸 수 있고 창업을 하려는 사람은 창업 자금에 보태 쓸 수 있죠. 근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따져보면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금 퇴역하는 그 장병들 숫자가 22만 명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징집병 숫자를 반으로 줄이면 이제 10,000명 수준으로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1,000만 원이니까 한 1조 정도 되죠. 그건 지금 현재 우리 국방 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처음에 그 후보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절박한 심정으로 나오셨다고 얘기하셨고, 이제 뭐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신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5년 후의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고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블록체인 기술이 활성화될수록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거는
글로벌 전쟁이에요. 이거는 글로벌에서 1등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절박함을 얘기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래에는 어떻고, 그 미래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 스타트업 뭐 정책도 얘기해 주셔도 되고,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부만 서로 보면서 아웅다웅 하다 보니까 세상이 지금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은 아마 제일 크게 역학구도를 바꾸는 거는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일 겁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근데 미중 신냉전의 본질은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에요. 옛날 그 미국과 소련의 냉전처럼 군사 패권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게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이제는 기술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됐고, 그 국가의 지도자는 맨 앞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뜻이죠. 반대로 또 중국의 시진핑은 아시겠지만은 칭화대 화학공학과 케미컬 엔지니어링 출신의 이과 지도자거든요. 이 사람의 중국몽의 핵심 중의 핵심은 과학기술 중국몽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과학기술에 쏟아부어서 과학기술 패권 국가가 된다. 또 그 목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누가 이길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뭐 미국이 이기지 않겠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뭐 특허 나온 거나 과학기술 수준이나 논문 수를 보면은 일단 인공지능 특허 제일 많은 나라 중국, 블록체인 특허 제일 많은 나라 중국이죠. 그 다음에 미국도 성공하지 못했던 달 뒷면에다가 우주선을 착륙시키고, 그리고 또 화성에도 보내고, 그리고 아마 올해 천궁 우주 스테이션을 쏘아 올릴 겁니다. 지금 우주 궤도상에서 우주 스테이션이 1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미국 혼자가 아니고 16개 나라 정도가 함께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중국이 아무의 도움도 없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쏘아 올리겠다는 거니까, 과학기술 이 항공우주산업 쪽에서도 사실 기술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그게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번 시기를 그냥 이렇게 놓치면 우리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나오는 게 뭐 장시간의 녹취록 싸움만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날짜는 얼마 안 남았지만 대선의 화두를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과 미래 산업에 맞춰서 모든 후보들이 자기의 의견을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대한민국의 이 국운을, 운명을 제대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 좀 개인적인 질문 한 가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김작가TV 채널이 좀 그 자기 개발을 좀 원해서 이제 오시는 시청자분도 많아서 그런데, 후보님 양력을 보면 제가 서울대 의대 졸업을 하셨고,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경영학 석사, 안랩 창업,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국회의원 등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걷고 싶은 과정을 다 하나씩 어떻게 보면 다 극을 찍으셨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의 후보님이 만든 결정적 터닝포인트 및 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랑, 그리고 후보님만의 뭔가 자기 개발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게 하나 있을까요? 사람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제 정체성이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정체성이라는 거는 20대 때 형성이 되는데, 저는 그때 의과대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의사로서의 정체성 중에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사람을 직접 도와주는 봉사로서의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 해결사,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2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의사, IT 전문가, 벤처기업 경영자, 대학 교수 거쳐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직업은 다르지만 정체성은 똑같이 그 2가지였습니다. V3를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했죠. 그러니까 이건 공익과 문제 해결을 동시에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 교수를 할 때도 사실 학생들 이렇게 진로를 제대로 바로 잡아주게 하면서 또 벤처기업들의 문제가 있으면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면서 문제 해결을 했고, 안랩 지분 절반을 1,500억 정도가 됐었는데 그걸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재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익적인 일을 동시에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정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공익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 마음으로 지금껏 정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회 문제 해결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시장을 가면 정치하지 말고 편하고 존경받으면서 살지 왜 그러시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오늘 만나기 전에 만나서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하고 존경받으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면서 이웃의 고통이나 아픔에는 무관심한 사람이 되면 그게 정말로 좋은 삶이냐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고민할 때는 솔직히 있었어요. 제가 정치를 계속해야 될 건지 아니면 다른 일로 국가에 봉사하는 게 차라리 나을지 제일 어려울 때 그런 고민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티칸에 가가지고 추기경 한 분을 뵀어요. 턱슨 추기경이라는 분이 그래도 저를 만나 주셨는데 제 고민을 듣더니 프란치스코 교황의 신년사 책자를 하나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정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교황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 The politics is the sincerest form of charity. 정치라는 거는 가장 고귀하고 진심이 담긴 자선이자 봉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는 이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무엇 하나 이제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저 진흙볼 받친 정치에 뛰어들어서 온몸에 진흙을 묻히면서 모욕당하고 비난받고,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는 자기의 재능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 그것이 정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후보님 사실 과거에는 정말 우리 사회 그 기업가로 벤처기업 창업가로 활동하실 때는 멘토로서 굉장히 많이 불리셨는데 지금은 이제 정치 쪽 하시면서 안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으신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쪽으로 가신 걸 후회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인 게 이번에 잘못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나라는 5년 뒤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네, 후보님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뭐 저희 시청자분들 어떻게 보면 김작가 TV랑 그다음에 월급쟁이 부자들 이호수 아카데미 다 합치면 그래도 한 170만 명이 볼 수도 있는 영상인데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 20년 주기설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한 분야의 산업이나 먹거리는 20년 정도 수명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80년대, 9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중화공업이라든지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벤처 붐을 일으켜가지고 또 우리가 2000년대, 2010년대 20년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현실 경제를 잘 모르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저는 회사 만들고 돈 벌어서 직원한테 월급 줘본 사람이니까 그냥 세금 나눠주기만 했던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리고 뭐 과학기술로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마 임기 첫날부터 코로나19 방역일 겁니다. 근데
의사인 저만큼 그걸 제대로 정확하게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사실 대선에 출마를 한 겁니다. 이런 제 진정성, 진심, 이런 절박함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만나뵌 손님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선 후보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